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오늘도 조동차 요약 전문 기자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머리가 좀 많이 기신 것 같아요. 이발하는 시기를 놓치신 건가요? 아니 지난 네. 주말에 잘랐는데요. 깎았는데. 아, 스타일을 바꾸셨군요. 네. 아 그런가요? 뭐 스타일을 새롭게 바꿀 바꾼 스타일이 건데 없는데 딱히. 왜 안 잘랐냐고 구박했네 괜히. 아, 예. 아니 뭔가 시골 청년처럼 순박해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 되셨어요. 아, 예전에 제가 이제 네. 한 번은 머리 깎는 것에 네. 커다랗게 시간과 돈을 투자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때나 뭐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조동찬 선생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스타일이 별로 없어, 스타일리시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다가 제가 이제 기자가 된 이후에 방송에 나오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좀 갖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신촌에 있는 신촌. 미용실 있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이발소 말고. 나 동네에서 그냥 편하게 깎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깎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네. 뭔가 조금 들어가면 뭔가 카페 같고 뭐 약간 소파 있고 막 이런 데 가서 원장님을 딱 해서 원장님 계시냐? 뭐 예약했냐? 예약은 안 했다 했더니 그래도 마침 원장님이 시간이 되신다 해서 제가 태어나선 처음으로 몇만 원대 하는 비싼 가격이죠. 예. 비싸잖아요. 예, 5만 원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아침에 가서 조조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할인 받는다고 해서 5만 원이 넘지 않게. 그래서 이제 딱 이것을 멋지게 이제 나름대로 뿌듯하게 이제 뭐 사례랑이 별게 있어 이렇게 비싼 데서 깎으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세브란스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그 기자실에 갔어요. 거기가 신촌이니까 기자실 딱 갔는데 기자실에는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 타사의 후배 여기자가 그걸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머리 깎았다 고맙다. 이런 것도 뭐 알긴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되게 알더라도 고맙잖아요.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딱 눈썰미 보더니 있으시네. 선배 머리 네. 깎으셨어요? 그리고 와 이게 딱 대본에 표시가 나네 이렇게 하는데 머리 깎으셨어요? 하더니 블루클럽 다녀오셨나 봐요. 거기도 좀 저렴하게 잘 깎을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블루클럽에 대한 그럴 이게 수도 좀 있는데. 오해가 되려나?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제가 한양대학교 다닐 때 주로 깎던 데가 한양대 왕십리점의 블루클럽이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린 돈에 비해서 그 효과를 못 봤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아니 저 블루클럽의 수준이 네. 상당했다. 뭐 그러니까 신촌이 그러면은 지금 까이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큰 의미 없다. 큰 뭐 이렇게 의미 없다. 큰 돈을 들이거나. 그 사실 제가 그때 신촌에 있는 원장님한테 깎은 거는 제 평소에 어때? 머리 스스로는 깎는- 마음에 드셨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왠지 제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딱 깎고 나는데 사치성이 있네 사람이.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 그때부터 이거 어디서 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에서 깎았죠. 근데 신촌이나 블루가 낫겠어요. 오늘 내가 못 알아봤잖아. 하지만 뭐 싸진 않더라고요. 어. 동네에서 깎았는데 네. 뭐 한 2만 원대? 예전에 선배님 이렇게 영상 보니까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좀 많이 길렀을 때 멋있던데 머리 한번 길러보시죠. 그쵸. 머리를 기르면 제가 곱슬이라서 꼭 파마한 효과가 나요. 예쁘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래요? 그걸 그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는데 영 못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막 예, 지저분해 머리가 보인다. 지저분해 그렇게 보인다. 생각해서? 뭐 그래서 저도 방송하니까 저기 샵이나 이런 데 갈 일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머리도 이렇게 염색하면 조금이라도 조금 잘하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도 입사하고 나서 거의 저희 동네에서만 했어요. 엄청 동네가 저렴한 비싼 동네. 동네잖아요. 그 동네는. 강남은 2배예요. 강남 못 그래요? 가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절약해야죠. 그런 데서 그죠? 네. 전 참고로 강남에서 머리를 깎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오. 결혼식 어떻게 전날, 하다가? 결혼식 당일 날인가요? 그때. 원래 결혼식 당일 전날 그럴 때 깎으면 어색한데 좀 자연스럽게 미리미리 그런가요? 깎아놔요. 어쨌든 전날인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그때
결혼이라는 준비가 되게 부산스럽잖아요. 막 사실 빨리 정신없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런. 예.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 예쁘다 착각하는 그렇게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강남 가서 안 깎아도 돼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류이라 아나운서와 달리 그렇진 않습니다. 뭐. 뭐 어떻게 해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 그런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지난주 얘기해 주시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뽀얀거탑 애청자시라면서요. 이번 주 코로나 블루를 주제로 한 얘기도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 달 전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함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울함을 주변에 얘기하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상처를 줄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다시 힘을 갖고 극복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하셨다니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은 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주변에 얘기도 하지만 주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오픈해서 극복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곧 40대가 되는 남성입니다 하셨는데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시네요. 친구네요, 친구. 네. 요즘 들어 근육의 담 증세를 자주 느낀대요. 한 번은 샤워하다가 갑자기 등 근육에 담이 와서 일주일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심하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빈도가 잦아지게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동은 별로 안 하는 편인데 근육 쪽이 한 번씩 약하게 담이 와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원인이 참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담 오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예. 뭐 다 경험해 담 보셨고 말고도 그죠? 뭐 그러면 근막 통증 증후군 음. 뭐이라고 진단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왜 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근육통,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네.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근육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근육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나의 통각세포의 역치가 낮아져서 나에게 통증을 일으킬 만큼의 자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통각세포는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입각하면 네. 아픈 곳에서는 염증이고 염증을 가라앉혀야 덜 아프겠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진통소염제를 먹거나 네. 그래서 처음에 중요해요. 네. 염증 반응은 그다음에 섬유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 그러니까 보통 약 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뭐 디스크 터지거나 그랬을 때도. 네. 근데 의사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기에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거는 조금 나중에 지난 다음에는 본인이 통증을 참거나 말거나 해도 이제 뭐 참을 수 있으면 뭐 참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초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초기에는 그래요? 되게 중요한 약이에요. 이거 되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괜히 이게 먹었다가 내성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냥 초기에 참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지겠지. 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분들. 제가 전문의 시험 볼 때 네. 저도 그때 교과서를 읽고 그래서 되게 초기에는 어쨌든 진통소염제가 중요하구나. 진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염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 처음 한 사실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쉬는 겁니다. 쉬는 것. 쉬는 거. 언제까지 쉬느냐? 네. 나의 통증이 다 나을 때까지. 네,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야, 비현실적이다. 되게 어려워요. 진단이 비현실적이야.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저도 다리가 삐면 네. 침하고 부항 뜨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의사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네? 우리 성당에 다니는 교우분이 그런 걸 잘하셨어요. 침술사 뭐 그런 게 그때는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한의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침과 뭐 뜸을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선배 있는데. 어렸을 때요? 네. 근데 바로 맞으면 바로 침과 뜸을 뜨면
바로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오. 그러면 어떻게 제가 행동하냐면 네. 바로 또 축구를 해요 그 다음 날. 그런데 통증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네. 나의 그런 이 염증이 관절부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네.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상당 기간 쉬었어야 하면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중3 때 다니던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침을 맞고 뜸을 떠서 그 부항이라고 하죠. 피를 막 빼내는 네. 그런 걸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그 통증이 가라앉히가 없더라도 너의 관절이 너의 인대가 완벽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담 증세를 자주 느낀다. 뭐 병원에 가면 뭐 통상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저기 하려면 쉬는 것이고 저는 참고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기서 이제 사우나 따뜻한 물 네. 오랫동안 20분 이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자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분명히 따뜻함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담이 오면 꼭 이게 오는 부위에 자주 겹쳐서 그 부위만 이렇게 자주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육이 있고 근육은 양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어떤 무리가 가면 근육은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뼈에 있는 인대 같은 거는 좀 덜 푹신푹신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네. 딱딱한 부위가 더 무리가 잘 와요. 쉽게 와요. 그래서 이제 어깨 같은 그러니까 등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우리 날개뼈라고 하죠. 날개뼈 네. 붙은 부위가 거기가 이제 근육이 많이 붙어서 인대가 붙는 부위라서 그쪽이 훨씬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눌러보면 대부분 그쪽을 아파하세요. 거기 마사지 받으면 진짜 시원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다 왔을 때 그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양약적으로는 뭐 소염 진동제 먹고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한방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침 맞고 뭐 가면은 뭐 이렇게 물리치료처럼 해주고 네. 이런 것들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일시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있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침도 그리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런데 그런 치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변화 개선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입증을 못했고 오랫동안 장기간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치료들이요. 뭐 확실히 모르지만 입증이 안 됐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뭐 침을 맞고 혹은 도수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받으니 통증이 가라앉았느냐라고 연구를 해보면 그건 다 가라앉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박적인 구조가 개선됐느냐, 그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요.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이게 중단했을 때 장기간 어떻게 봤을 때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은 군과 그 치료 받았던 군이 예를 들면 한 달 후 더 나았느냐 그런 걸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한번 굉장히 그 애기 낳고 산후풍이 심하게 왔는데 침을 꾸준히 맞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100% 개선된 적이 있어서 네. 약간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개인적인 믿음은 네. 개인적인 믿음을 뭐 부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험들이 지금 그렇게 도수 치료 받으시고 뭐 카이로프랙틱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죠? 침 맞으시고 봉침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하는 연구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네. 뭐 그것을 그런 이용 행태를 제가 부정하거나 어떤 조금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전혀 네네네.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게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는 입증이 됐지만 구조 개선과 장기간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네. 예,
그렇게 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셨으면은 괜찮아지겠지. 두진 마시고요. 뭐 이렇게 약도 드셔보고 사우나도 좀 오래 해보시고 좀 노력해 보시면 금방 또 두는 것보단 좋아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른 사연이 왔는데 이 질문은 저도 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구나 하고 저도 생각을 못 해본 사연이었어요. 사망한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가신 경우 흔히들 얼마나 한이 많으면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을까라고 하는데요. 사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될 텐데 이렇게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장의사분들이 눈을 감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분이 저를 되게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네. 못했던 이유가 이제 한번 들여다봤더니 너무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한 주 미뤘던 건데 네. 덕분에 저도 이제 재밌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눈을 감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을 감아야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눈을 감는 행위는 나의 시각적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잠을 유도하는 첫 신호가 되겠죠. 그런데 눈을 감고 어떻게 잠이 들다 보면 듣는 것도 잘 안 들리죠. 네. 누가 옆에서 업어가도 모를 때가 있죠. 네. 모든 감각을 차단하는 시작이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 근데 그 눈을 감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길래 청각 혹은 촉각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일단 차단하느냐. 요건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뇌에 뭐 여러 부위들이 관여하겠죠. 그럼 이제 눈을 감는 거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일단 눈을 감으려면 여기 이 눈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눈 알 바깥에 동그랗게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로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네. 우리말로 근육 이름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이게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라는 머슬인데 네. 근육인데 이거는 안면신경 그러니까 7번 안면신경이 작용을 하고요. 이 눈꺼풀 있잖아요. 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거는 대단히 그렇죠. 유리 아나운서가 눈꺼풀이 눈을 위로 뜨니까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죠. 네. 그거는 동안신경입니다. 신경이 달라요. 3번.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 윗 눈꺼풀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 눈꺼풀은 있잖아요. 아랫 눈꺼풀도 어떻게 보면 움직이잖아요. 네. 요거는 교감신경, 이 경추에서 이게 분지하는 교감신경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뜨고 하는데 우리 현대의학이 발견한 게 벌써 3개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눈을 감게 되고 눈을 감음으로써 이 수면이 유도가 되면서 다른 모든 신경들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요게 망가졌을 때 네. 눈이 치켜 올라가거나 혹은 눈이 계속 감는 눈이 항상 이게 안검하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안 되는 신경계 질환일 때 눈을 막 잘 때도 눈이 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눈을 뜨고 죽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실제로 실험이 이루어졌었어요. 2009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쭉 조사를 물론 이제 해보셨나봐요? 인도네. 그래서 100명을 관찰했는데 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들 100명을 관찰했더니 100명 중에서 63명은 눈을 감고 돌아가셨고요. 37% 37명은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뜬 채로 돌아가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뜬 채로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다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결론은 네.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근데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연구팀들이 왜 그럼 눈을 감고 왜 눈을 뜨고 돌아가시느냐 네.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저도 뭐냐면 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이제 연구팀에 이제 세운 가설이 재미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우리가 죽는 과정이 만약 정상적으로 잠드는 과정이라면 눈을 감겠죠. 감겠죠. 네. 감고 모든 게 차단되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과정에서 내가 잠드는 정상적인 신경계가 됐다면 감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정상적인 잠드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잠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서 죽느냐 아니면 기면 상태에서 죽느냐. 기면 상태에서 눈을 뜨는 거니까. 기면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을 먼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을 떠야 우리가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눈을 기면 상태에서 죽는 거다. 요런 차이가 아닐까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왜 눈을 뜨고 왜 눈을 감고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후경직이죠. 사후경직 말씀하셨는데 네. 사후경직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근육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근육이 그냥 굳은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은 채면 감은 채로 굳어지는 거고 뜬 채면 뜬 채로 굳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장의사 선생님들은 눈을 뜨신 분들을 하기 위해 이게 수분을 조금 적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감겨지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이제 탈지면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드려요? 이용하시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죽는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구팀은 그래요. 이게 뭐 억울하게 죽거나 뭐 그런 건 두려워서 아닌 그런 것 건 같아요.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닐 정서적인 것이다. 문제는 아닌 것 그리고 같고 그냥 어떤 질환, 그러니까 이 연구팀은 전부 다 암 음. 환자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신경계 질환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눈을 뜨고 죽는 뜨고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렇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수면이라고 생각하면 뭐 잠들 때 눈을 감고 깨어 있을 때 눈을 뜨는 것처럼 죽기 직전에 내가 잠든 상태에서 눈을 감을 것이고 죽기 직전에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숨이 멎으면 뜨는 것이다. 이렇게 재밌네요. 추론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연구 결과들을 네, 찾게 있으면? 된다면 네. 그때는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나의 컨디션을 판단할 때 이 눈꺼풀로 판단을 잘 하거든요. 정말 피곤하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눈이 반짝 안 떠져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눈이 항상 반쯤 감겨 있어. 아무리 네. 세게 뜨려 그래도. 저는 눈꺼풀이 되게 무거운 편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완전 제 말씀드렸네. 저는 그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귀와 그 안면골과 뇌안이 네. 많이 비어 있다고 많이 항상 비어 있 이렇게 표현하니까 딱 정확하다. 많이 비어 있어요. 네. 머리가 많이 비어 있는 분이세요. 네, 네. 눈꺼풀도 그렇고 막 저는 학생 때도 다른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은 졸리면 잘 참던데 저는 졸리면 정말 못 저도 참았어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눈꺼풀 뜰 수가 없어요. 뜰 그쵸? 수가. 네. 그래서 뭐 그런데 뭐 저는 그래서 늘 평소에도 눈꺼풀이 좀 무겁긴 하지만 네. 피곤할 땐 그렇죠. 잘 안 떠져요. 눈 뜨기가 힘들어요. 예. 희한하네요, 진짜. 피곤하면 바로 눈꺼풀 신경이 반응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게 네. 되게 재밌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 주제는 역시나 코로나19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배님이 얼마 전에 그거 보도하셨더라고요. 네. 그 코로나가 사실 지난 연말에 이제 우한에서 시작이 됐을 때 뭐 거기 네. 뭐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 뭐 이러면서 그냥 가설로 카더라 이런 얘기에서는 뭐 옆에 연구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조작이 돼서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긴 했잖아요. 예.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이건 확실하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던데요. 네. 예. 이 옐리멍이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중국 본토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바이러스를 전공합니다.
이분은 근데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전공했는데 주로 이제 쓰신 논문들을 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바이러스를 많이 논문을 쓰셨고요. 그쪽으로 전문가시네요. 근데 지난해 말 지금은 코로나19로 불리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었죠. 신종 감염병이 발발하자 홍콩 대학에서 이분을 초청을 합니다. 네. 홍콩 대학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 자문을 구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떤 실력이나 이런 그 감염병에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네. 상당히 명성과 권위가 있는 기관이죠. 네. 그런 대학에서 초청을 할 정도면 네. 물론 어떤 교수 자리나 이런 걸 준 건 아니지만 어떤 연구팀으로서 초청을 하는 당들이면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홍콩 대학으로 옮기면서 코로나19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 랩에 활동을 하시면서 네. 공동 저자로 2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3월에 란셋 3대 의학 저널이죠. 네. 란셋에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렸고 5월에는 네이처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이죠. 거기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난 4월에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사실 그 망명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망명으로 4월달 해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7월에 석 달 전에 망명하고 석 달 뒤인 7월에 인터뷰를 합니다. 코로나19는 원래부터 사람 간 전파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네. 중국 정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까지 이를 은폐했다. 처음에 중국 정부하고 세계보건기구 전부 다 사람 간 전파 안 된다고 했었죠. 맞아. 저는 네. 그것을 근거로 사람 간 전파 안 된다고 저도 보도를 했었고요. 한참 후에 사람 간 전파를 인정했고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정말로 한참 후에 인정했습니다. 다른 학자, 바이러스 학회 무슨 어떤 논문에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학자들이 이건 사람 간 전파를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세계보건기구는 안 했었거든요. 네. 한참 후에 했었는데. 근데 그걸 은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 뭐 이렇게 정황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왜 그러면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느냐. 네. 물론 정황적으로 맞는데 사실 보도를 하려면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WHO의 어떤 문건이 사람 간 전파가 된다는 문건이 있었는데 누가 이걸 뭉갰다. 이런 디테일 혹은 또 누구와 중국 정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이거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런 디테일의 근거가 있어야만 사실은 이런 주장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아직까지는 심증만 있는 거고 아직 증거를 심증 댈게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보도라는 것은 심증만으로는 안 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와. 그것도 팍스 TV, 그러니까 미국의 팍스 TV하고 영국의 한 저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곧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뭐냐면 말씀은 하셨는데 말씀만으로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정황만으로는. 네. 물론 이제 말씀만으로 할 때는 딱 그거예요. SBS에 저한테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주신다. 그럼 해요. 그건 뭐 단독은 욕심 있는 좋은 거니까. 사람이다. 욕심 있는 사람. 그거는 저 말고도 그건 다 할 거예요. 단독을 해주신다면. 네네네. 근데 뭐 저한테 단독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도국에서도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니 지금은 저 사람의 주장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만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단독도 아닌데 네. 할 필요가 있겠냐. 네. 저 사람이 논문을 공개하면 그 논문을 토대로 한번 보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논문을 공개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쫙 그 논문을 타고 막 이게 정말로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딱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화제가 됐었죠. 네.
저는 이제 그 논문을 네. 다운 받아서 면밀히 우리나라 보셨나요? 면밀히 봤어요. 네. 면밀히 봤는데 일단 제 일감은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쥐뿔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의 커다란 장점은 제가 쥐뿔도 모르는 걸 제법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맞는 얘기일까 아닐까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옐리멍이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러니까 만약 SBS의 조동찬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이 뭔 헛소리야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대놓고 무시하죠 저희는. 네. 네, 그죠 완전 누가 뭐 바이러스의 쥐뿔도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양력을 보면 물론 네. 아주 화려한 양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연령대로서 보면 제법 권위 있는 양력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했던 건데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세 분이나 원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려진 게 아직 그 숙주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박쥐에서 박쥐? 분리됐고 그다음에 뭐 칠갑산 천산갑이죠. 제가 이거 칠갑산 때문에 천산갑 기사를 처음에 천갑산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아,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칠갑산과 순서가 반대야. 그러니까 천갑산이 아니라 천산갑이죠. 그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안 그래서 고쳐지고.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박쥐와 상당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쥐와 상당히 동일하지만 사람 세포에 달라붙는 우리 이제 흔히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2003년 사스 바이러스와 갖고 있는 것을 얘가 지녔다. 그래서 얘가 전파력이 되게 센데 이건 자연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이 달라붙인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서 어떤 스파이크 단백질을 달라붙는 그런 염기 서열을 봤더니 네. 이것은 제한 요소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자체로 어떤 염기 서열을 오리고 자를 수 있는 효소가 일반적으로 달라붙는 부위가 아니다. 네. 아닌 부위가 잘라져서 붙어져 있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인지적으로 잘랐고 그 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전자 가위의 흔적이 보이니 결정적이다.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얘 스파이크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뭐냐면 네. 또 사람에게 잘 달라붙기 위해서 특정 부위를 그러니까 특정 부위 염기 서열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어려운데 퓨린 절단 부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퓨린 절단 부위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잘 잘라내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막 세포에 달라붙는 거예요. 네. 이 퓨린 절단 부위는 코로나19에서만 있는데 이게 만약 자연 현상이라면 왜 다른 바이러스는 없느냐? 자연 현상이라면 다른 바이러스에 퓨린 절단 부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19에만 퓨린 절단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혹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이해가. 그쵸? 네. 근데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실험을 해봐서 나온 결론이니까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선배님 왜 아닌 쪽으로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일단 반론인가요? 제가 생각한 네. 건 아니지만 이제 국내 전문가 이제 제가 했던 국내 전문가는 제 네. 댓글에 보니까 그 전문가들 누구냐라고 한다 막 얘기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그러니까 학계와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네. 정말 최고 권위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제가 자문했던 분은 옐리멍을 알고 있더라고요. 홍콩 대학에서 관련 회의를 했을 때 그때 얘기해봤다. 네. 근데 첫 번째 이게 사스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가 달라붙은 게 이 옐리멍은 인위적인 현상이라고 봤는데
본인은 자연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건 자연현상으로 볼 만한 근거들이 지난 5월에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네. 물론 이게 단정지어서 이건 인위적이다, 이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옐리멍이 인위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많은 학자들이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들어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그 제한 요소를 잘라 붙였다고 했는데 일단은 먼저 유전자 가위를 어디에 잘라 붙였는지 제한 요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자체로 갖고 있는 제한 요소가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유전자 가위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스모킹 건이라고 바이러스 학자가 얘기하는 건 너무나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멍이 제시한 그런 그 제한 요소가 들어갈 수 없는 부위가 실은 다른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에서는 제한 요소가 들어가 있던 사례가 있다. 물론 이 코로나19처럼 이 전부 다 여기에 제한 요소가 다 들어갔느냐를 입증하기는 건 너무 어렵지만 네. 그런 각각을 보면 제한 요소가 들어갔던 부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코로나19를 가위로 잘라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전염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 인공 가위를 내가 사용한다 그러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사람이 만약 한다면 단순하게 이거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부위를 이렇게 딱 달라붙이지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해내기는 어렵다. 현재 거기까지 유전자 가위를 쓸 수 그래요?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그런 기술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코로나19처럼 복잡하게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두 번째까지는 뭐 그래도 뭐 다른 시각이겠죠. 네. 옐리멍이 학자보다 소수의 시각이긴 뭐 하긴 않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옐리멍이 이걸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애매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는 마지막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해요. 예. 퓨린 절단 부위가 코로나19에서만 있다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을 보내주셨어요. 논문에는 메르스 바이러스도 퓨린 절단 부위가 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럼 옐리멍 그거 몰랐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옐리멍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옐리멍이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하지만 세 번째 주장은 옐리멍이 틀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은 다수의 연구진들이 제출한 그러니까 기고한 논문을 보면 이건 자연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이미 5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스 바이러스 이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제가 동아 사이언스에서 나왔던 기사도 링크해 드렸는데 그 기사는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웠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학자들 아니면은 전문 일반인이 이해할 수 용어가 없는 너무 많아서. 기사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요거를 설명드렸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진짜. 예? 이런 부위 그다음에 사진 하나하나를 받고 그다음에 논문 하나하나 그림 이렇게 하나하나를 받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8시 뉴스는 그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정보의 부족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그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체로 갖고 있는 어떤 효소를 사용하는 부위를 현대 과학자들이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라고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코로나19에서 이 잘려졌던 부위들을 보면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그 부위들은 잘렸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가 코로나19처럼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으면서 감염력까지 이렇게 높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과연 있을까? 바이러스를 키우셨던 분,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19를 가장 잘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네. 적어도 자기가 커넥션하고 있는 랩, 그건 미국 랩, 유럽 랩, 뭐 중국 랩 이런 사람들의 기술로는 그렇게 만들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아직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자르고 뭐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자기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한 바이러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죠. 결론을 내셨어요. 예. 근데 옐리멍은 왜 망명까지 해가면서 자기 나라가 그렇게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퍼뜨렸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 홍콩 대학의 취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가며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실 때 홍콩 대학에 있는 그분의 교수님이죠. 랩의 교수님은 뭐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홍콩 대학의 그분이 그 생각은 조금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그 옐리멍 박사는 그걸 너무 정치적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석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했던 분들이 이제 학자지 이걸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돼 가지고 좀 제가 좀 안타까운데 이 기사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네. 제가 이제 갑자기 댓글 친정부 친중국 기사가 이걸 됐어요. 네가 왜 밝히고 앉았냐. 그렇죠. 그 저의 동료들은 뭐냐면 조동찬 이번에 세탁했다. 제가 이제 지난 2월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정부의 방역 정책을 조금 비판하는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종식 대통령님의 머지않아 종식 이 선언이 되게 성급했다. 방역학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썼을 때 그 댓글이 다음에서 한 시간에 만 개의 악플이 넘게 달렸어요. 저 그때 거기에는 뭐 일베 기자를 만나. 일베 기자에서 하루아침에 다시 또 친정부 기자 됐어요. 친정부 예. 그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기자 정신이 투철한 분이라는 게 결론이 나오네요. 아니 저는 기자 정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과학자의 사실과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죠.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논문 공개하시면 또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할 거고요. 두 번째 논문을 했더니 이거는 진짜로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도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하는 옐리멍의 거죠. 주장이 맞다면 결론이 중국의 바이러스 그 연구실의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으로 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중국 바이러스의 수준은 그런 학문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들 해요. 네. 처음에 그 우한 그 연구소에서도 뭐 인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가설은 누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네요. 폼페이. 그쪽에서 처음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무슨 정보가 있어서 이름은 그 얘기가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그럴 텐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한간에 떠돌다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미국 정부 당국입니다. 물론 보건 당국은 아니었고요. 미국의 CDC나 뭐 NIH의 보건 당국의 발은 아니었고 미국의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부 이런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때도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한 연구소가 우한 시장 근처에 있다는 근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우한 연구소가 중국의 바이러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긴 하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바이러스를 마음대로 만들 수준은 아직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바이러스 학자들의 얘기인데 아무튼 그럴지언정 옐리멍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하다면 타당하다고 전했을 텐데 옐리멍이 주장한 이 세 가지 근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다.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린 거니까요. 틀린 거는 제가 SBS 보도에서 또 그 논문에 해당하는 사안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데서도 많아요.
그런 퓨린 절단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멍이 분명히 틀린 부분이니까 이 틀렸다는 부분에서 다시 엘리명이 자기 그거 얘기하는 입장을 거 하지 같죠? 않았고 실은 어제 확인했더니 엘리멍이 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포기하시는 건가? 자신의 글쎄요, 이제 좀 입장을? 봐야겠죠. 네. 봐야겠고 학자들의 생각은 대단히 냉정했습니다. 네. 그냥 미국에서도 뭐 학자들이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거는 이런 뭐 면에서 말이 안 되고 많이 기고하셨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이 기고를 하셨죠. 자기의 블로그나 그리고 이제 그 동아 사이언스의 그 기고한 분도 우리나라 과학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게 취급을 받으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감당해야 된다고 이런 것조차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설령 정치부 기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파성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정파성에 근거하지 않고 친문이든 반문이든 친중이든 반중이든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의 봉쇄령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컨테인먼트, 그러니까 이 봉쇄 정책이죠. 그러니까 미티게이션 완화 정책이 아닐 때, 완화 정책일 때는 어떤 국경 봉쇄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크게 없지만 초기에는 감염 지역으로부터 사람과 물자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되게 유행할 때 우리나라가 그리고 초기에 완화 정책을 쓰기 전에 봉쇄 정책일 때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도 제가 반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의 역학적 감염병 예방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너무 좋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참 한 해에 이렇게 극단적인 위치에 걔는 뭐 전 좋은 게 없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선배님 그 성향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도 누가 조동찬 선배 우파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좌파야.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헷갈리게 하는 게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안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오해하지 정확하게 마시고요.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는 그때 않습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사안만 보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확하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제가 최선을 다른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사안만 본다. 그 사안만.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무슨 어디서 생겼냐, 어디서 시작했냐, 뭐 이거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잘 극복하고 백신 개발 잘하고 네. 어떻게 좀 잘 해결할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TOWER 타워입니다. 타워 골뱅이 sbs.co.kr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조동석 기자님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